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좀 키웠습니다.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가 있죠. 그 다음에 대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접근한 배들이 있고요. 일본의 동쪽으로 접근한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의 동쪽으로 접근해서 활동했던 배들이 처음에는 향유고래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향유고래의 개체가 너무 남획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이제 향유고래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향유고래보다는 못할 기름은 없지만 그래도 물 위에 뜨면서 잡기가 용이한 긴 수염고래로 타겟이 바뀌었는데 긴 수염고래가 동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배들이 1948년 3월, 4월 부근부터 자꾸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배들이 동해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한 54척이 동해에서 작업한 기록이 있고요. 다음해인 49년에는 131척이 동해에서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배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서 동해 보시다시피 울릉도와 독도 외에는 이 동해상에 다른 섬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 쪽에 오키섬이 있지만 오키섬은 굉장히 일본 쪽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를 잡다가 다니다 보면 울릉도, 독도, 오키섬이 하나의 배가 어디쯤 왔는가를 표시하는 중요한 표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항해에서는 물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울릉도는 섬이 크면서 하나가 보이면 독도는 작은 암초가 2개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시를 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 한가운데서는 울릉도, 독도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연안으로, 한국 연안으로 붙으면, 우리는 보고, 배가 접근할 수 있는 정박지 정도가 될 것 같으면 가서 필요하면 나무도 수집해 오고, 심지어 독도에 상륙을 했던 기록도 있고요. 독도에서 호박을 7개나 발견해서 가져갔다 하는 것도 가져갔다는 기록들도 있을 정도로 이 당시 1848년 이후에 동해에서의 활동 기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허먼 멜빌이 1851년에 모비딕을 발견하면서 거기에도 보면 일본 바다에서 돛대가 부러져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에 돛을 달았던 그 돛대는 없어지고 일본 땅에서 새로운 나무로 돛대를 만들어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바다를 쑤시고 온 헤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백경을 만나서 복수심으로 불타는 선장이 사투를 벌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우리의 동해 바다도 그 당시에 분명히 포경선들의 활약, 포경선 선원들의 그 여러 가지 애환이라든지 또 고기를 잡았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이 소설 내용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자료 속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포로 만들었을 때, 포로 개량이 많이 되었을 때, 폭약을 설치하고 포로 많이 개량이 되었을 때에 당시에 사용했던 포경포입니다. 앞에 작살이고요. 작살과 연결되어 있는 굵은 줄이죠. 우리나라 말에 고래 심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질길 때 고래 심줄 같다.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 지금 뭐 고래와 관련된 비유가 많죠. 술고래다. 그런 것도 있고. 고래 싸움에 셔우등 터진다. 아마 요즘 애들한테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저도 고래 심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옛날부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래등을 본 적도 없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하면 큰가 보다라고 하지 고래등을 본 적이 없죠. 수고래를 왜 수고래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일상생활의 속담이나 비유하는 말로 쓴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우리 말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고래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여야 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고래를 잡던 1840년 그 시기에 이거는 아마 1900년 들어왔을 겁니다. 폭약이 설치된 것이니까요. 그 앞에 포경선 뱃머리에 설치되어 있는 포경 대포고요. 이거는 동양 포경 주식회사의 포경선인데 이걸 보면은 고래 꼬리를 이렇게 달아매고 있죠. 이 고래 꼬리는 선미 쪽에 달았다고 합니다. 선미 쪽에다가 고래 꼬리를 하고 선수 쪽으로는 고래 머리를 해서 배가 차고 이렇게 항구로 입항을 할 수 있었다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모습은 여기 보시면 뒤쪽에는 고래 꼬리가 보이고 앞쪽 배 옆구리 쪽으로는 고래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고 여기 보시면 배 중앙에 보면 연통이 길게 올라가 있죠. 이걸로 봐서 이것은 전기선 형태였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석탄을 가지고 되던 그런 시대에 아마 전기 엔진을 썼던 배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일본의 동양 포경 회사 이런 것들은 보통 1900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1900년 이후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910년 이후로는 일본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모든 고래 조업권을 독점을 합니다. 1905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 배들이 동해안에서 한국 연안에서 고래 조업하는 걸 전부 금지시켜버리고 일본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이후에 일본에 의한 포경선들이 작업한 사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서만 고래를 잡았다는 것은 향유고래, 긴 수염고래 이런 고래들이 이렇게 물에 뜨는 그 고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포경선들이 주로 작업했던 때가 1840년, 50년 그때였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거는 서해안 쪽에 대청도에 작업장을 만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보면은 뭐 크게 강남처럼 세워놓긴 했는데 저게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게 대청도에 설립하는 작업장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물에 뜨는 고래뿐 아니라 이 자료에 보면 온갖 고래, 뭐 참고래, 범저무고 여러 가지 고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귀신고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고래들은 죽으면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포경선들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48년, 49년, 50년 그 사이에 주로 물에 뜨는 고래만 잡다 보니까 고래가
그런 종류의 고래들이 싹 순식간에 그냥 멸종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배들은 동해 쪽에 안 왔습니다. 거의 안 왔는데 1900년 들어와가지고 러시아와 일본 배들이 본격적으로 고래를 또 잡으려고 들어왔을 때는 그거 상관없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고래를 잡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고래를 대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잡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1945년 그 사이에 일본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아간 고래 데이터 중에서 4년간 41, 42, 43, 44년 4년 동안에 잡은 고래 개체수가 6천 얼마인가고 자료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그 자료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연안에 다양한 종류의 고래가 있었다. 고래박물관 자료에 의하면은 17세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된 자료를 보면 한 35종 정도의 고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돌고래까지 포함한 거 아닌가 싶어요. 35종류가 다 고래라고 이렇게 큰 테두리에 넣는 모양인데 한 35가지 종류의 고래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룡포도 옛날에 고래 사업하는 전진기지, 보급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 구룡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동사무소죠. 구청이라든지 업사무소든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포경선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과거에 유명한 기지였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포경선이 마당에 전치가 되어 있다는데 마치 주문진의 천악기선이 우리 주문진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천악기선이 과거에 이렇게 쭉 있었는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레이더까지 달린 걸 보면 이거는 최근의 배죠. 과거의 포경선이 레이더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1900 최소한 한 40년 그때 이후의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시면 일본의 포경협회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이 1944년 자료가 있고요. 그걸부터 이제 쭉 해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가 정리된 데에서부터 이렇게 쭉 자료를 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앞에 포획수는 대청도에서 잡은 자료를 따로 한 거고 전국 총 포획수라는 이것이 이제 대청도 아닌 동해안, 남해안 이런 쪽에서 고래를 종류별로 잡은 것들을 통계를 낸 거죠. 창고래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 수영고래입니다. 보통은 긴 수영고래로 하는 것인데 요 긴 수영고래가 많이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긴 수영고래의 그 수염이 옛날에 플라스틱 개발이 안 되고 철사 같은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에 그렇게 그 철사 대용, 플라스틱 대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수염고래의 그 수염이. 그래서 이 수염을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로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긴 수염고래는 기름을 짤 수 있는 부위하고 수염을 잘라서 보관하고 나머지를 버렸대요. 살은 다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요긴하게 쓰이니까 참고래가 많고 그 다음에 돌고래죠. 참고래, 돌고래, 참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대왕고래, 돌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 자료는
1949년 4월 28일자와 29일자에 항해 일지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그림과 기록을 남긴 자료거든요. 이것처럼 옛날에 로그북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보면은 1948년 4월 28일이잖아요. 1948년 4월 28일 정도 되면 리앙쿠르라는 프랑스 배는 아직까지 이 기록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마 이게 분명히 울릉도 같고 요게 독도 같아요. 요 내용에도 보면 이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 내용은 우리나라에 그럼 언제부터 고래가 그렇게 많았느냐라고 하는데 고래박물관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고래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고래가 많았길래 고래잡이 하는 그림이 방구대 안각하에 새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방구대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방구대 사진에 보면 사람도 나오고 고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동물도 나오고 한 290가지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다시 탁본을 하고 그림으로 수정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방구대의 지금 현재 확인 가능한 여러 가지 동물들의 형태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래를 보면 고래의 모습별로 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분류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분류를 해서 아마도 이 고래가 있었다 하는 자료의 내용도 저 나중에 설명드릴 때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910년도쯤 돼가지고 1910년 8월 22일 날이 결국 일본이 강화부에 의해 가지고 대한제국을 병합하겠다 하는 협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11년에 전국의 주요한 근거지마다 거기에서 어로에 관련된 기술 교육을 하겠다고 어로 전습소라는 명칭으로 임시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 할 때 지금 이게 어느 쪽의 어로 전습소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어로 전습소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어로 전습을 여기에서 했다는 기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로 전습소의 사진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느 지역에 어로 전습소였는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로 전습소에서 한 기록인데요. 이런 어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워낙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더 진행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한자로 이양선이면 이상한 모양의 배 이런 말이거든요. 이양선.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외국배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이양선들이 와서 동해에서 고래를 잡으면서 연결되었던 것이 독도, 울릉도 기록. 그리고 독도, 울릉도가 발견되었고 독도, 울릉도가 1905년에 일본 거라고 자기들 거라고 하는 것까지가 그 시기가 굉장히 고래 잡이를 시작한 곳하고 연관성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 이후에 1911년부터 어로 전습소가 만들어지는 거기에 중문진의 어로 전습소라는 게 생겼다는 신문 보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벌써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읽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동해를 경해, 고래의 바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우리나라 자체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원나라나 명나라 때도 경해라고 하면 서로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신라의 문무왕이 내 뼈를 동해바다에 뿌려다오라고 했던데 그 문무왕 관련된 비에 보면 분골경진이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저것은 내 뼈를 고래가 있는 바다에 뿌려다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고래가 옛날부터 많이 있던 바다였구나, 연안에서 고래가 보였구나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1년에서 44년까지 4년간에 일본 동양 포경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동해에서 잡았던 고래가 6,578마리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4년 동안에 6,578마리 잡았다니까 고래가 엄청 많았다. 물론 뭐 돌고래도 지금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래의 마리수, 고래가 뭐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큰 고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래박물관에 가면 17세기에 한 35종 고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귀신고래라는 겁니다. 귀신고래가 이 당시에 너무 많이 잡혔고요. 1930년도에 한 마리 잡힌 게 있고 그 다음에 77년에 눈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캄차카하고 사할린 쪽에서 한국계 귀신고래가 서식하고 있는 사진이 촬영된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한국계 귀신고래. 귀신고래가 우리나라 연안에 혹시 보이면 사진만 찍어도 포상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광고대 안각하에 있는 게 290점이라네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동물 이런 것이고요. 국보 285호고 세계 문화유산 장벽목록에 등재되고 지금 등재 추진 중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안각하에 등장하는 고래가 북방 긴수염고래, 혹등고래, 귀신고래, 향유고래예요. 이런 것들을 아마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같다는 고래 전문가들의 판단이 모양입니다. 왜 이 고래를 이렇게 그런지 산업화하는 열강들이 잡고자 했느냐 하면 먼저는 기름으로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기름이 불을 밝히는 등유로 썼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이나 플라스틱이 아직 일상화되기 전이었으니까 고래 수염으로 코르셋 같으면 여성들 옷 이렇게 뼈에 잡는데 이런 데 쓰는 거죠. 약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된다 하니까 온 바다를 다 누비고 다닌 거죠. 늦게 근대화가 되었던 일본이나 러시아도 이제 1890년, 1900년 이때에 포경선을 만들어서 가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를 벌여졌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태를 한 그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료가 뭐라기 모양인데 이 당시에 고래가 잡히거나 고래를 잡으면
그거는 소금하고 비슷하게 국가재산으로 여기에서 고래 기름을 우리나라에서도 여기는 썼답니다. 그래서 고래가 잡히면 그 고래는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고래에서 기름을 짜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기름을 짜도록 부여시켰대요. 즉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일을 시켰다고 돈을 주느냐?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 농사 짓는 것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고래 기름까지 짜야 되냐 해가지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고래는 손해도 되기 싫다 해가지고 어떤 때는 고래가 떠밀려 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럼 그 떠밀려 온 고래를 다른 동네로 밀어버렸대요. 우리 동네에서 일하기 싫다고. 그럴 정도로 고래를 잡는 거, 고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방구대 안각화에 보면 고래를 잡아서 이렇게 사냥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교 영향으로 이렇게 살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래를 뭐 잡을 정도가 아니고 또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불교 영향을 입혀가지고 이 바닷가에 또 싫어하는 바닷가 일은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의 어떤 풍습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 쪽에 고래를 보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동해 바다에 고래가 많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99년에 러시아는 여기 아간 파천이라든지 있고 러시아는 남방 정책을 쓰고 의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견제하면서 하죠. 그래서 1899년에 우리 대한제국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고래잡이 특허를 얻거든요. 그래서 장성포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본도 1900년에 포경 특허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잡겠다 이렇게 됐고요. 이러다가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본이 이기고 해가지고 이제 동해에서는 고래 잡지 마 하고 일본이 고래를 독점하게 되는, 이게 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 연안 동해 쪽에 고래잡이를 일본이 다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1909년에 동양 포경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 울산, 장전, 강원도 장전이 어디냐 하면 우리 북한 쪽 장전이죠. 그리고 이 장전이라는 이름은 우리 중문진에 있는 수상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이전에 장전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장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흑산도니까 대청도, 대흑산도 서해 쪽이죠. 그 다음에 거제도 남해 쪽이죠. 이런데 고래잡이 사업소를 설치를 했다. 대청도 나오죠. 1918년에 대청도, 26년에 제주도 서귀포에다가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긴 하지만 광복될 때까지 45년 될 때까지 일본이 몽땅 독점하죠. 여기 보시면 1911년부터 41년까지 총 잡았던 게 나오는데 보시면 긴 수염고래 가장 많이 잡았죠? 5천 넘어가죠. 귀신고래 1,000 넘어가죠. 이러니까 귀신고래가 싹 사라져. 혹등고래, 대왕고래, 형고래 쪽에서 가지고 6,000마리.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는 11년부터 44년까지라, 어떤 것은 41년부터 할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찾은 자료에는 41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미국이 왜 그렇게 동해까지 오게 됐느냐는 사유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뉴 잉글랜드 연안부터
요 향유 고래를 잡기 위해서 활동 무대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처음에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 보면 보스턴하고 어떤 그쪽이죠. 거기에서부터 원양을 나갔다가 1791년에는 저 남아메리카 최남단인 케이프 호원을 돌아가지고 태평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도 고래를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1820년대에는 일본 혼슈 아래쪽까지, 즉 일본의 도쿄 아래쪽 바다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캄차카 오츠크까지 가서 향유 고래를 잡으려고 갔는데 향유 고래는 거의 멸종돼 없고, 그래서 대신에 북극 고래나 긴 수염 고래로 대체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1848년에는) 북극 고래를 따라서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북극해까지도 가서 고래를 잡았대요. 여기 이제 우리 보면 1848년에 대한해협을 통하면서 동해를 통한 포용선이 대마도에서 목격을 해가지고 외관을 통해서 동료 부사에게 할 때 있는데, 이때 기록이 일성록이라는 우리 궁중 일지 기록이거든요. 보면 선박 12척이 4월 7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남쪽에서 나타나가지고 곧장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대마도 북쪽이 조선 앞바다이므로 선박 동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 모양이 이렇고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글과 그림으로 보고를 해줘요. 4월 8일이죠. 4월 7일에서 18일까지 그랬는데, 이때에 미국 쪽 항해 일지 기록에 보면 체로키라는 배가 그해 4월 달에 일본의 저 아래쪽 오가사와라는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4월 7일 날 제주도 남쪽을 통과해가지고 제주도 남쪽을 통과하면서 사라라는 배하고 캘리포니아라는 배하고 서로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4월 8일 날 동해로 진입을 했다는 그 선박 위치 기록이 항해일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 배들이 아마도 대마도에서 목격된 12척의 전체 분명 배, 그러니까 모르겠다, 낯선 모양의 선박이다. 그래서 이항선이거든요. 그때 이항선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 12척 중에 3척이 안 들어갔겠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울진 앞바다에서 긴 소형고래 한 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이 배가 울릉도와 독도를 목격한 기록이 항해일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미국 배들이 어떻게 포경을 했냐면은 배 보통 톤수가 한 300톤쯤 된대요. 그리고 배에다 여러 척의 조그마한 보트를 싣고 가다가 고래가 발견되면 보트를 내려가지고 추격을 해서 배에서 작살 청을 던져가지고 고래의 작살을 받고 고래 연결된 줄을 가지고 보트를 뒤에 매달아 놓으면 고래가 보트를 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겠죠. 그러다 지치면 그때 고래를 죽여서 치명상을 입혀서 고래가 죽으면 고래를 잡아서 끌고 포경선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포경선은 그 고래에서 기름만 추출하고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긴 수염고래 같으면 수염으로 판을 만드는 그것만 따고 나머지는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비딕 얘기 뭐 쭉 있는데 51년에 나왔고 이 멜빌은 1891년까지 살았네요. 크게 나오는 소설의 배 이름이 피코드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피코드의 돛대는 처음 것은 부러져 버리고 일본 해안에서 벌채한 것이 솟아있었다. 일본 해안에서 벌채했다는 이것이 뭐냐면 당시 미국 포경선들이 육지에 상륙해서 나무를 베어서 돛대로 써놨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A합 선장 또는 A합 선장이 되어 있는데 일본 해상에서 모비딕에게 다리를 다쳤죠. 그 다음에 이 배가
수마트라 같으면 인도네시아죠. 자바섬 사이 순다해를 통과해가지고 동쪽 바다로 들어갔는데 대만을 거쳐서 일본 동해안 쪽으로 항해를 했다. 그러다 다시 남동쪽으로 항해를 하고 그러다가 모비딕을 발견하고 마지막 사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온 태평양 바다를 다 휘젓고 다닌 거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과연 한국과 일본을 구분을 했을까 하는 거죠. 1848년 4월 달에도 보면 울산 아파트에 이상이 생긴 때가 목격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이배는 그때까지 잘 보지 못한 모양이 아주 다른데 그때 이양선이라고 했고요. 경상자도 군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경상자병영에서 이 사실을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 살펴봐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왜 이곳이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당시에 헌정실록 1848년 똑같죠? 그때 보면 올해 여름과 가을 이래로 이양선이 전라, 경상, 전라, 황해, 광원, 한경도 우리나라 사면에 다 나오죠. 모든 바다에 다 나오죠. 큰 바다에 출몰하는데 널리 퍼져 가지고 추적할 수가 없고 그 중에는 배가 육지에 내려서 물을 키러 가기도 하고 어떤 배는 고래를 잡아가지고 먹더라. 이게 그 당시에 뭐 가갖고 먹는지 안 먹는지 본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체를 하고 하니까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배들이. 그러니까 많이 몰렸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미국 배들은 일단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고래를 거의 다 잡았어요. 물에 죽어서 물에 뜰 수 있는 고래는 거의 감소해가지고 자기들은 도저히 더 이상 못 잡는 상태까지 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기름을 개취해서 고래 기름을 썼는데 1859년에 석유가 발견되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건강 부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면직 산업의 그 노동진료 쪽이죠. 거기에 시작되면서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굳이 포경선을 타고 다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갖고 포경선 타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이게 졸지에 미국 배들에 의한 포경 작업이 확 감소합니다. 그런데 뭐 일본은 있어가지고 1880년, 90년대까지도 일부 동해에 와가지고 작업하러 온 배들의 기록은 남아있기는 한데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서 1905년에 6월 22일에 시네마현 고시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편입을 시켜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당시에 48년 4월 16일 항해 일지에 보면 해질녘에 울릉도가 약 한 20마일 북동쪽에 있었고 그보다 남동쪽으로 항해하다 보니까 해도에 실려 있지 않은 두 개의 작은 섬이 한 25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 것을 보았다 기록인데 이게 지금 울릉도와 독도 기록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48년 4월 16일 기록이죠. 이 리앙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이 프랑스 포경서 리앙프로는요 1949년에 독도를 발견한 걸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그 당시에 포경선이 사용한 해도에는 독도가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뭘 발견 해도에 없는 섬이네 또는 섬 두 개는 독도겠죠. 세 개짜리 안촌에 이게 보이기를 그렇게 보인다든지 피나클락이라 하는데 이게 뾰족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49년에 미국 포경섬 목테주마라는 호가 뾰족한 걸 보고서는 뾰족한 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있고 여기에 윌리엄 톰슨호에는 울릉도 동남쪽 40마일쯤에 해도에 없는 세 개의 바위 암봉이 있다. 그 쓰리락이죠. 울릉도 동남쪽 40마일 같으면 지금 요즘 재는 걸로 딱 47마일 쪽에 있거든요. 독도가. 이런 것들이 독도를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 배들보다도 리앙프로 프랑스 배가 발견한 것을 갖다가 지금 리앙프로 암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애매하죠. 자, 여기도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관계가 됐던 것이 1866년 고종 3년에 대동강에서 일어났던 제너럴 셔먼호 불에 태웠죠. 하고 1871년에 고종 8년에 강화도에서 벌어진 신미양요. 우리 그때 화포 강화도에 있는 그 대포포대 이름이 무슨 진이었죠? 거기에서 화포를 쐈던 이것이 미국과의 처음 마주침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866년 71년 이전에 독도에 올라간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1854년 4월 19일에 독도에 선원이 올라갔고 57년에 4월 달에 플로리다배의 선원이 독도에서 호박 17개네요. 호박 17개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도를 다젤렛, 라, 울릉도는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섬, 이거는 암초, 조그마한 바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요것과 요것은 서로 관계가 있는 섬이다 하는 식으로까지 선박들은 간주를 했대요. 자, 그랬는데 일본이 1905년에 우리 거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리앙푸르 선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리앙푸르가 여러 가지 배들과 마주친 얘기, 울릉도에서 나무를 채집하기 위해서 보트로 상륙도 해보고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고래잡이 했다 하는 1849년 또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 얘기입니다. 1910년에 8월 20일에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전국의 어업활동 주요 거점에다가 인력양성병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1909년 황성신문에 보면요. 농공산구 수산국에서는 내년부터 각 주에게 수산 시험장을 신설해가지고 각종 수산 시험하게 하고 지방교육 수산학교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 경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인 1910년에 군산 보통학교에 수산 간이학교가 병설로 돼요. 그 다음에 1911년에 경남에, 충남에, 전남에, 경기에 어로 전섭이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가 15년에 생기고 군산수산전섭소가 17년에 생기고 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가 17년에 생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러면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나 통영수산전섭소가 17년에 생기는데 쭉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장전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전항이 1899년에 여기 오면은 장진포가 러시아 공사가 요구해서 장진포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900년 2월 달에 일본이 요청해갖고 강원도에 함경도 강원도에 근거지를 마련하는데 이게 장전항이 나중에 장전항으로 보시면 1903년에도 일본 원양어업에서 장전항이죠. 장전항 근거지 3명에 나오죠. 그 다음에 3년에 보시면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한 게 있는데 보시면 통천과 고성 요 사이에 있는 장전항이라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장전항이 원래 예전에는 러시아인이 장전항에서 자기들 기지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 기지 허가도 안 받고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장전항에 오기 전에 러시아가 이미 장전항에서 활동했었다는 어떤 추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13년 매일신부에 장전항에서 고래잡이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14년에 보면 통천군 장전점에 있는 동양 포경 회사에서 고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장전이 굉장히 고래 관련해가지고
활동이 많이 했다는 거고. 이거 보시면 1914년이죠. 1914년에 보시면 5월 18일에 부산과 웅기간을 다니는 조선 우편에게 우편물 배달하는 선박 회사거든요. 부산을 떠나서 북으로 가다가 강원도 통천 이긴데 이 해금강 부근이 장전한 부근입니다. 거기에 고래가 있는 걸 봤다 이런 얘기인데 벌써 1914년쯤에 고래잡이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쭉 넘어갔어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은 1910년도에 전섭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요. 우리 강원도립 수산 전섭소가 공식 기록이 없고 1945년 12월 12일에 주문진에 설립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 1911년 10월 10일자 매일신보에 보면요. 강원도에서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에 수산전섭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신문 보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13년 8월 23일 날 같은 신문에 보면 주문진 어업실습소를 졸업한 조선인 두 사람이 양양군 연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해갔는데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기술 좀 배우겠다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봤을 때는 수산전섭소가 주문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없이 디지털 강릉 문화대전에 보면 강원도립 수산전섭소는 45년까지 장전항에 있다가 주문진으로 이전해서 45년 12월 달에 설치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수산전섭소가 1911년에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에 설치됐다 하는 신문 보도는 무엇이며 2년 뒤에 그 졸업생이 오징어 조업을 했다는 기록은 그 얘기는 헛거고 그러고 마느냐 얘기죠. 다른 지역의 것은 1910년, 1911년에 있었다 하고 해놓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보충적인 자료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은 거의 지금 50분을 했기 때문에 과제물을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알다시피 주문진에 보면요. 수산과학원통연구소도 있고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도 있고요. 우리 지금 글로벌 청사 있죠. 우리 학교 있죠.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 있죠. 청소년 해양수련원 있죠. 그 다음에 주문진 등대도 있죠.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지역에서 수산고 교육이 근 100년 넘거든요. 1911년에 수산전섭소 기록이 맞다고 하네. 근데 그것을 정리하고 공식 기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해서 어설프지만 이런 자료들을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의 콘텐츠 기획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